여러분이 케냐에 사는 농부라고 상상해보자. 매가 계속해서 닭장을 습격해 애지중지 키운 닭들이 죽어나간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케냐처럼 가금류를 자유롭게 방목하는 환경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도 닭무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닭을 보라색으로 물들이면 된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에는 저마다의 색이 존재하죠. 만약에 이 색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혹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 한 가지 색이라면 이 세상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요? 아마 코로나19 팬데믹보다 더 큰 혼란이 올 겁니다. 당장에 여기저기서 교통사고들이 넘쳐날 거고요. 사람들은 식욕을 잃게 되고 산과 들로 봄나들이 나갈 이유도 없어질 겁니다. 물도 커피도 술도 구분 못하게 되고 어떤 새들은 짝짓기를 못해 멸종할지도 모릅니다. 화장품 회사도 망하겠네요. 우리는 당연한 것에 대해선 감사를 잘 못 느끼며 살지만 볼 수 있게 또 색이 있게 우리는 안전하고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색채 속에 숨은 사연들을 알려주는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리드 출판에서 펴낸 컬러에 물들다란 책인데요. 세상을 다채롭게 물들이는 색의 의미와 경이로움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웨딩드레스는 왜 흰색일까? 이발소 회전 간판에 빨강, 파랑, 흰색 줄은 뭘 의미하는 걸까? 어느 해변에 있다는 하얀 모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블랙박스는 정말 검정색일까? 이 책에 담겨있는 내용들인데요. 실은 저도 문득문득 궁금했던 것들이거든요.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면 의심 없이 그냥 원래 그런 거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 알아두면 쓸모있는 색에 얽힌 여러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이발소 회전 간판의 비밀. 이발소를 상징하는 줄무늬 회전 간판의 유래는 수세기전으로 올라간다. 1500년대 이전의 이발소는 이발과 면도 외에도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 곳이었다. 머리에서 이를 잡아주고 치아도 뽑아주고 피 뽑기 같은 간단한 외과적 시술을 행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런 것들은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치료법이었다. 피를 뽑으면 몸속 체액의 균형이 바로잡혀 병이 치료된다고 믿어 이를 이발소에서 행했던 것이다. 이발소 회전 간판은 이 모든 과정을 담은 상징물이다. 먼저 회전 간판 기둥 메뉴에 붙어있는 노쇠공은 환자의 피를 모아두는 노쇠 양동이를 의미한다. 기둥은 이발사가 혈관을 잘 찾을 수 있도록 환자가 꼭 붙잡던 막대기이다. 빨간색과 하얀색의 줄무늬는 사열 과정에서 사용된 붕대를 뜻한다. 하얀색은 깨끗한 붕대를, 빨간색은 수술 후 피로 물든 붕대를 나타낸다. 수술이 끝난 후 이발사는 붕대를 빨아 기둥 위에 걸어두고 건조시켰는데 바람이 불면 깨끗한 붕대와 피 묻은 붕대가 서로 꼬이기 일쑤였다. 이런 모습을 그대로 담아 회전 간판의 빨간색과 하얀색이 나선형을 이루게 되었다. 이발소 회전 간판은 보통 빨간색과 하얀색 줄무늬지만 북미식 회전 간판은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의 세 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전 간판 기둥에 파란색이 섞인 이유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다. 하나는 환자의 푸르스름한 정맥을 상징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럽의 회전 간판이 미국에 들어올 때 성족의 색깔에 영향을 받아 파란색이 추가됐다는 이야기가 있다. 물론 어떤 이야기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개인적 견해를 밝히자면 정맥을 상징한다는 가설이 더 마음에 든다. 이발소에 갈 일이 생긴다면 옛날 이발소에서는 피도 뽑아주었다고 말해보라.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지 않은가? 빨간 머리는 왜 공공의 적이 되었는가? 클레오파트라, 엘리자베스 1세, 찰스 다윈, 마크 트웨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이들은 모두 빨간 머리의 소유자였다. 여러 민족에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세계 인구 비율의 2%만이 적갈색 머리를 가진다. 그중 빨간 머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이고 전체 인구의 10%에서 13%에 달한다. 슬프게도 역사는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냉정했다. 중세시대에는 빨간색 머리가 초자연적인 힘을 가졌다며 이들을 만열하고 낙인 찍었다. 스페인 종교재판에서는 붉은 머리를 가진 사람을 유대인으로 간주하여 모진박해를 가했다. 지금도 빨간 머리에 대한 선입견으로 고집불통, 겁쟁이, 당근머리, 성냥개비, 빨간 머리의 괴물 등과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불린다. 선천적인 머리색 때문에 이들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병원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붉은 빛이 도는 금발이든 짙은 젓갈색이든 빨간 머리를 가진 사람은 상당히 신비롭고 매혹적일 수밖에 없다. 연구에 따르면 머리카락이 빨간 사람들은 피부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스티븐 더글러스는 그의 책 빨간머리 백과사전에서 빨간머리의 사람에게서는 선천적으로 달콤한 머스크 향과 비슷한 향이 난다고 기술했다. 독일의 성연구가인 베르너 하베르멜 역시 독일 여성 수백 명의 성생활을 연구한 끝에 빨간 머리카락의 여성이 다른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몬트리올 맥길 대학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금발이나 흑갈색의 여성보다 빨간색 머리를 가진 사람이 고통을 25% 더 참을 수 있다고 한다. 빨간 머리는 노화되면서 백발이 아니라 은발로 변한다. 이제야 알 것 같다. 왜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랍다는 뜻의 인크레더블의 중간에 레드가 자리하고 있는지를. 하얀색 웨딩드레스는 누가 처음 입었을까? 웨딩드레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아마도 순수, 고결, 아름다움 등 맑고 깨끗한 단어가 연상될 것이다. 순백의 우아하고 화사한 기품이 느껴지는 드레스는 웨딩드레스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하얀색 웨딩드레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때는 1840년이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사촌 알버트 대공과 결혼식을 올린 해이다. 빅토리아 여왕은 결혼식에 오렌지꽃 장식과 레이스가 달린 하얀색 공단 드레스를 입었다. 바닥에 끌리는 5.5m의 긴 드레스 자락은 물론 결혼식 날 착용한 신발도 흰색이었다.
사람들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왕의 모습에 열광했고 오래지 않아 전 세계에 하얀 웨딩드레스 열풍이 불었다. 이 열풍은 변함없이 이어져 오늘날까지도 결혼을 상징하는 드레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왕실 결혼식이 열리고 몇 년 후 빅토리아 시대의 패션을 대변해 주었던 고디스 레이디스북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흰색이 신부의 순수함과 순결함의 상징으로 신랑에게 순종하겠다는 때묻지 않은 마음을 전달하는 색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인식했다. 이 글을 페미니즘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황당하다. 시대적 배경에 따른 풀이었다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지만 남성 우월의 시대에 여성의 삶이 보여 아쉬움은 남는다. 빅토리아 시대 이전 신부들은 결혼할 때 자신이 소유한 드레스 중 가장 좋은 드레스를 입었다. 재력을 과시하고 스타일은 강조했어도 색상을 부각시키진 않았다. 심지어 검은색 드레스를 입기도 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으면 얼룩을 감출 수 있고 때가 타지 않아 다양한 상황에 맞춰 다시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순수함과 신실함, 성모 마리아가 떠오르는 푸른색도 한때 드레스 색으로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무엇도 흰색만큼 널리 유행하지는 못했다. 1800년대 후반까지는 직물을 표백하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 비용이 많이 들었다. 따라서 순백의 하얀 드레스는 일종의 부의 상징이었다. 그 시대의 흰색 웨딩 드레스는 아이보리나 크림색에 좀 더 가까웠다. 결혼 예복인 웨딩 드레스의 색으로 하얀색이 선호되지만 전통과 문화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인도와 중국에서는 웨딩드레스로 빨간색이 인기가 많다. 모로코에서는 노란 웨딩드레스, 이탈리아에서는 초록색 웨딩드레스, 에리트레아에서는 보라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결혼이라는 성스러움의 가치를 더해준다면 어떤 색깔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색적인 해변의 색을 찾아서. 해변은 사람들이 편히 쉬고 즐기는 휴식처이다. 일광욕을 하면서 부드러운 모래를 몸에 덮기도 하고 모래성이나 모래 작품을 만들며 흥미로운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이 낭만적인 해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해변마다 모래의 질감이 다르고 구성물질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가? 먼저 모래의 질감과 색깔은 해변에서 나오는 천연물질에 의해 결정된다. 모래 해변은 탄산칼슘과 조개껍질, 바다 생물의 사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 밖에 산호, 연체동물, 미생물도 모래를 이루는 성분이 된다. 이것들이 오랜 시간 날씨와 파도의 영향을 받아 마모되면서 해안가에 부드러운 카펫이 되는 것이다. 모래 해변이 밝은 크림색을 띠는 이유는 구성물들이 햇볕에 색이 탈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색적인 모래색이 관찰되는 해변도 있다. 카리브해, 그리스, 스페인의 몇몇 해변은 핑크빛 껍질의 유공충 때문에 불그스레한 핑크빛을 띈다. 동물이나 식물에도 속하지 않는 유공충은 다른 개체의 껍질 속에 사는 단세포 원생 생물이다. 이들이 해변을 핑크빛으로 물들이며 신비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검은 모래 해변을 찾는다면
하와이에 가보자. 화산 광물과 용암 파편으로 이루어진 검은 해변은 환상적인 자연의 섭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파이퍼 비치는 유리 같은 석류석 입자가 만들어낸 독특한 색조의 보랏빛 모래를 구경할 수 있다. 노르웨이의 호르닌달스 바튼의 호수는 초록색 호숫가를 감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장소이다. 철 성분 함유로 황록색을 띤 감람석 결정이 이 호수를 이토록 아름답게 만든다. 그런데 해변을 이루는 가장 특이한 물질은 하와이의 하얀 모래해변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유명한 하얀 모래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는가? 놀랍게도 파랑 비늘돔의 배설물이다. 혹시라도 이 해변을 방문할 일이 있다면 집으로 가기 전에 꼭 샤워를 하고 가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카푸친 수도사들이 남긴 색. 수도복은 수도사들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옷의 재질과 장식의 정도, 옷이 풍기는 이미지와 색에서 가톨릭 교회 내 성직자의 역할 또는 위계를 구분할 수 있다. 본래 수도복은 기능적이면서도 절제된 디자인의 수수한 옷이었다. 가톨릭 교회 소속 카푸친 작은 형제 외의 수도복도 예외가 아니다. 수도복의 기원은 1500년대로 성 프란치스코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나온 카푸친 수도사에서 비롯된다. 이들로 구성된 카푸친 작은 형제회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갈색천을 기부받아 수도복을 제작했다. 카푸친 수도사들은 더러운 바닥에서 자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흑색과 비슷한 수도복 색깔 덕분에 더러움을 어느 정도 가릴 수 있었다. 등까지 내려오는 길고 끝이 뾰족한 카푸치 두건은 멀리서도 카푸친 수도사를 알아볼 수 있게 했다. 이 특이한 갈색 두건은 수도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영향을 주었다. 갈색 모자를 쓴 것처럼 보이는 원숭이를 카푸친 원숭이라고 부른다. 우유를 넣은 에스프레소의 모습이 카푸친 수도사들이 입는 수도복의 색깔과 비슷하다 하여 카푸치노라는 말이 유래했다. 소박한 생활을 했던 이탈리아 신앙 공동체의 의복이 상위 계층이 즐기던 커피하우스의 음료의 이름에 영향을 주었다니 그 흐름이 역설적인 것 같다. 풍자를 실어보내는 보라색 글. 보라색 글이란 뜻의 단어 퍼플 프로즈는 온라인 사전 딕셔너리닷컴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과장되고 그럴듯한 표현을 써서 독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해 관심을 끌려는 글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신비로운 보라색이 글에 입혀졌을 뿐인데 왜 이런 의미로 변화되었을까? 보라색 염료 이야기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보랏빛 염료는 지중해에 서식하는 고둥의 분비물에서 얻었다. 약 28g의 염료를 만들기 위해 무려 25만 마리에 달하는 고둥을 채집해야 했다. 생산 과정도 매우 까다로운 탓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이로 인해 수백 년 동안 매우 비싼 가격에 거래되었다. 보라 염료는 어디서나 만들어낼 수 있는 색이 아니었다. 레바논 남부 해양도시 티레가 염료의 주 생산지로 기원전 12세기 무렵 페니키아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다. 티레에서 생산된 보라 염료는 귀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큰 각광을 받았다. 그리고 티레의 이름을 딴
티리언 퍼플로 불리게 되었다. 1900년대 초 합성염료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왕족과 부자만이 티리언 퍼플로 염색한 옷을 입을 수 있었다. 자연스레 보라색 옷은 화려함과 호화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따라서 보라색을 걸치기만 해도 자신의 남다른 신분이나 명예, 권위, 권력을 나타냈다. 이른바 선망받는 색이 된 셈이다. 그런 의미로 과시용 글이나 화려한 글귀를 퍼플 프로즈, 퍼플 패치, 퍼플 패시지라고 일컫는다. 어떤 색이 갖는 상징이나 의미가 꼭 한 가지만이 아니기도 합니다. 흰색은 일반적으로 평화를 상징하지만 중립과 항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 어느 나라에선 하얀 깃털이 겁쟁이를 상징한다고 하네요. 파란색 블루는 희망과 자유의 색이기도 하지만 음악에서는 흑인 노예들의 애환을 담은 블루스로 우울함, 쓸쓸함의 의미를 갖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색이 갖는 의미가 어느 시대의 어떤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른 상징성을 갖는 이유는 색이 주는 느낌과 의미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겠죠. 누가 세상에서 가장 불쾌한 색을 정의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의 마음이 그래서일 겁니다. 색에 대한 느낌엔 정답이 없습니다. 그저 보는 이의 마음의 반영일 뿐이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